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병실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 옆 침대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 저는 수술 전 검사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첫날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수술 생각뿐이었습니다. 위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초기라 수술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제 귀에는 수술이라는 단어만 남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약해집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쓰는 칸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딸 이름을 적을까 말까 한참 망설였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고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딸의 생활이 흔들리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딸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딸 이름을 쓰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감정을 또 느꼈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빠 없는 집에서 자라게 해서 미안했고, 어린 나이에 철들게 해서 미안했고, 제가 아플 때조차 걱정하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진 4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이미 누워 있었지만 저는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몸도 피곤했고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커튼 너머로 환자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차미령 씨, 혈압 재실게요. 차미령. 그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서 발견했던 작은 쪽지에도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미령. 그 옆에는 낯선 전화번호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남편에게 그 쪽지를 내밀었을 때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전까지 남편은 늦은 귀가도 이상한 전화도 낯선 영수증도 모두 회사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남편의 표정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무척이나 당황한 듯한 그 표정.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제 옆 침대에서 다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튼 쪽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혈압계를 정리하며 커튼을 살짝 열어둔 탓에 그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볼은 패였고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늙긴 했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인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 제 딸이 아빠 없이 자라게 만든 여자. 제가 밤마다 이를 악물고 버티게 만든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제 옆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옆 침대분도 많이 아프세요?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속에서 오래 묻어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제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떨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침묵을 어색하게 받아들였는지 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 커튼 틈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저 여자가 맞을까? 혹시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은 아닐까? 저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차미령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집을 무너뜨리고 제 남편 옆에 섰던 여자였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30년 전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0 초반이었습니다.
남편 박도희는 작은 건설회사에 다녔고 저는 시장 근처 반찬가게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딸 하나 키우며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가정이라는 게 한 사람이 참고 버티면 어떻게든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양복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도 회식 자리에서 묻었겠거니 했습니다. 집 전화가 울리다 끊기고 남편이 그 뒤로 괜히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워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참으면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세탁소 영수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펼쳐보니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미령. 그 이름 옆에 숫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무슨 쪽지냐는 표정으로 보더니 이름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쪽지를 빼앗듯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묻자 남편은 회사 거래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지갑에서 작은 금목걸이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묻자 남편은 짜증부터 냈습니다. 사람 숨막히게 하지 마. 남편은 그 한마디로 모든 질문을 막으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거기서 물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쪽지에 적힌 이름을 다시 꺼냈습니다. 차미령이라는 여자, 누구야? 남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마침내 아주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령이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그 말에 제 가슴 한쪽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딸 이야기를 꺼내며 붙잡을까봐 아이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으려는 사람처럼 더 잔인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령이 임신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6살 딸아이가 인형을 안은 채 저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딸 쪽으로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준비해 온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피곤한 사람처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잘 됐네. 여기 도장 찍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와 딸을 버리기로 마음먹고 제가 무너질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아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물러나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내가 붙잡으면 더 추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생활비를 조금 보내왔습니다. 그마저도 곧 끊겼습니다. 시댁은 저를 탓했습니다. 남자가 밖으로 돈 건 여자가 집안을 편하게 못해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도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너무 무너져 있었습니다. 딸을 먹이고 재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오후에는 반찬 배달을 했고 밤에는 딸 숙제를 봐주다가 식탁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딸은 너무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설거지를 도왔고 운동의 날에는 아빠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는 더 아팠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지 않게 되는 건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이 30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잊은 척하며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결혼했고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동네 복지관도 다니고 가끔 손주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몸이 자꾸 말랐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위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당장 올라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술 때만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딸은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혼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서 차미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오후 차미령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회색 머리에 단정한 셔츠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차미령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물수건으로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령아, 오늘은 좀 먹어야지. 그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차미령을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실제로 간호사가 보호자 확인을 하며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차미령의 약 먹는 시간을 챙겼고 식사를 못하면 숟가락을 내려놓은 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간호사에게도 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싫었습니다. 저런 여자에게도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 가족이 있구나. 나는 30년 동안 혼자였는데, 나는 아플 때도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왔는데, 나는 수술 동의서에 딸 이름을 적으면서도 미안해서 손이 떨렸는데, 저 여자는 가족이 매일 와서 손을 잡아주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며칠 뒤 제가 검사실 앞에서 어지러워 벽을 짚고 섰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차미령에게 매일 오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남자는 바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넘어지실까봐 그랬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사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 남자의 친절이 고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원수 같은 여자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커튼 너머로 차미령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30년 전 남편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미령이가 임신했어. 그 말 하나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죄인처럼 접었습니다. 딸에게서 아빠를 빼앗은 것도 내 탓 같았고 남편 마음 하나 못 잡은 것도 내 잘못 같았습니다. 그런데 병실 천장을 바라보던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을까? 그때 병실 밖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미령의 오빠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말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직 그분은 모릅니다. 미령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분, 미령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차미령은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믿고 살아온 그 한마디가 어쩌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남자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가 병실에 들어오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차미령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가 제 쪽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기척이 느껴져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은 온통 그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한 말, 미령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진이 끝난 뒤 간호사가 제 수술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의사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덮어두었던 일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는데 저는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가야 하는 걸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습관처럼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차미령 이름을 꺼내는 순간 딸의 어린 시절까지 다시 건드리게 될 것 같았습니다. 딸은 6살 때부터 너무 많은 걸 참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또다시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침대에 앉아 있는데 차미령이 커튼 너머에서 오빠를 찾았습니다. 잠시 뒤 그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동생 곁에 앉아 물을 먹이고 약봉지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가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지만 막상 그가 병실 밖으로 나가자 제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조차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결국 그가 먼저 제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커튼 밖에 서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 기척을 느끼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이영숙 씨 맞습니까? 제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처럼 낡은 봉투 하나를 양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이 굳은 채 겨우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봉투 끝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주 오래된 말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드렸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몸 안의 피가 모두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숙 씨께. 글씨는 바랬지만 제 이름만큼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는 뜻밖의 발신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재석, 차미령의 오빠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병실복도 불빛은 희미했고 제 손은 수술을 앞둔 사람처럼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선 남자는 차미령의 오빠였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겉면에 적힌 제 이름을 보는 순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한재석 씨는 봉투를 제 협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읽기 싫으면 버려도 된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래 묵은 죄책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병실을 나간 뒤에도 한참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열면 30년 동안 겨우 덮어둔 과거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저는 남은 평생을 또 모른 채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색이 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첫 줄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께.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차미령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집을 나가려 합니다. 그 사람은 미령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희 집안 돈을 보고 있습니다. 미령은 그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줄까지 읽은 뒤 저는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차미령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제 3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거짓말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물러나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니까 내가 더 붙잡으면 추한 여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딸에게 아빠를 빼앗은 것도 남편이 떠난 것도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차미령과 제 남편 박도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식당 앞에서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박도윤이 낯선 남자와 술자리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남편이 제게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씩 확인하다가 더는 볼 수 없어 봉투 안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차미령이 가늘게 기침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사과도 변명도 아닌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한재석 씨는 휴게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그의 가슴팍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알고 있었네요. 그는 편지를 받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낮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당신도 공범이었네요. 한재석 씨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풀릴 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편지를 보내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막았고 집안이 뒤집혔고 차미령이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도윤은 이미 차미령과 살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만 빠진 자리에서 모두가 제 인생을 결정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었고 저들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닫았습니다. 한재석 씨는 봉투를 다시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제라도 선생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날에 묶여 사는데 가해자들은 병들고 늙어서야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몸을 쉬게 해야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오래전 기억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던 밤, 딸이 방문 앞에서 울던 얼굴,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 그리고 차미령이 전화로 저를 언니라고 부르던 목소리. 저는 그 모든 기억을 다시 통과했습니다. 다음 날 딸이 병원에 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알아챘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지 말해.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딸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을 읽는 순간 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뒤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딸은 편지를 다시 읽고 사진을 확인하고 한참 뒤에야 차미령의 침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커튼은 닫혀 있었지만 딸은 이미 모든 걸 알았습니다. 딸의 얼굴에 분노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울고 싶을 때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버티다가 나중에 혼자 울었습니다. 그 얼굴을 30년 만에 다시 봤습니다. 딸은 병원이라는 공간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우리 인생이 바뀐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그 거짓말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딸은 그날 바로 박도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딸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오래전 시댁 연락처, 친척 전화번호, 예전 주소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은 제가 몰랐던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박도윤은 차미령과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년 뒤 헤어졌고 박도윤은 다른 지역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허탈해졌습니다. 그토록 큰 소리치며 떠난 사랑이 고작 몇 년이었다는 겁니다. 그 몇 년 때문에 딸과 저는 30년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박도윤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잊었다고 생각한 사람과 다시 연결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몸이 거부했습니다. 딸은 저를 대신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그대로였습니다. 상대가 불리해질 것 같으면 먼저 짜증을 내는 말투. 딸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다음 나온 말은 더 잔인했습니다. 그는 왜 이제 와서 연락했느냐는 식으로 딸을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듣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만에 딸에게 처음 한다는 말이 왜 이제 와서냐는 말이라니.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딸은 차미령의 임신이 거짓이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박도윤은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만날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박도윤은 처음엔 피하려 했지만 딸이 증거라는 말을 반복하자 결국 병원 근처 카페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산 건 여기서 끝내야 해.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수술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몸은 약했고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끝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딸과 함께 병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박도윤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은 낯설게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자기 잘못을 들킬 때마다 상대를 몰아붙이던 그 눈빛.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를 보고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30년 전 거실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한숨 하나에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편지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도윤은 처음엔 대충 훑어보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편지 첫 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바로 종이를 접으려 했지만 딸이 손으로 눌렀습니다. 딸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읽으세요. 끝까지. 박도윤은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일을 왜 들추느냐고 했습니다. 자기도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차미령이 자신을 속였고 자기도 피해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피해자. 그 단어를 그 사람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딸이 더 화내기 전에 손으로 막았습니다. 박도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다들 젊었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외도와 거짓말을 사랑이라는 말 뒤에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은 차미령이 임신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도윤은 한참 동안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딸은 다시 물었습니다. 박도윤은 그제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오래전 일을 누가 정확히 기억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기억해. 박도윤의 시선이 제게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우리 딸이 방문 앞에서 인형을 안고 서 있었어. 당신은 그 아이를 한 번도 안 봤어. 그건 내가 죽기 전까지 기억할 거야.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도윤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거짓말은 임신 하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자 딸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딸도 같은 걸 느낀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온 제게 한재석 씨가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봉투는 처음 것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그는 병실 밖 복도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령이도 제가 가져온 줄 모릅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사본과 부동산 계약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한쪽에는 박도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차미령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날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날짜는 박도윤이 저와 아직 법적으로 부부였던 때였습니다. 계약서는 오래됐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박도윤, 차미령,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종이 위에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박도윤의 아내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생활비가 없다며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딸 학원비 하나에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밖에서 죽도록 일한다며 화부터 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박도윤은 차미령 명의로 작은 상가를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무렵 우리 집 전세 보증금 일부가 빠져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자금으로 잠깐 쓰겠다고 했습니다. 곧 다시 채워 넣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 돈은 딸과 제가 살아야 할 집의 돈이었지만 그때 저는 남편이라는 이름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도윤은 그 돈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혼 뒤 저는 딸과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제가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난 대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차미령 명의 상가로 들어갔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재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굴에는 피로와 죄책감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정확한 자금 흐름까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집안 어른들이 그 일로 다투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차미령의 아버지는 박도윤을 사위처럼 받아들이려 했고 박도윤은 그 집안 돈을 이용해 장사를 해보려 했다고 했습니다. 차미령은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았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차미령이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이용당했다는 말로 남의 집을 무너뜨린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저뿐 아니라 차미령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딸과 제가 살아야 할 돈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딸은 그 서류를 보자마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일이라 소용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돈을 다 못 찾더라도 진실은 남겨야 해. 그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시효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혼 전 재산 은닉이나 명의신탁, 인감도용 정황이 있다면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박도윤이 그 상가 매각 대금과 관련해 차미령에게 돈을 요구했다면 최근 녹취나 문자, 메모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자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차미령은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한재석 씨는 병실과 보호자 대기 공간을 오가며 동생을 돌봤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를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감정이 더 싫었습니다. 명확하게 미워할 수 있으면 편했을 텐데 그는 제게 증거를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제 자존심을 계속 긁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차미령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갔고 한재석 씨는 보호자 대기 공간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미워해야 할 여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오빠는 무너질 듯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는 게 힘들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몇 시간 뒤 차미령은 겨우 안정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갔고 한재석 씨도 잠시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튼 너머에서 차미령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숙 언니. 그 목소리는 아주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커튼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미령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결국 몸을 일으켜 커튼을 조금 젖혔습니다. 차미령은 병색이 짙은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미령은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때 이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박도윤이 저를 버리고 자신을 선택했으니 자기가 더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미령은 변명보다 더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임신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박도윤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편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미령의 입으로 직접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묻고 있던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차미령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자기가 그때 너무 어렸고 이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거창한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기심과 허영심만으로도 한 가정은 부서질 수 있었습니다. 차미령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도윤이 제 도장을 가져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서류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상가 관련 서류에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 제 도장을 찾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보증 관련 서류라고 둘러댔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묻자 남편은 부부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믿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결국 도장을 내줬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랐습니다. 차미령은 자기 가방 안쪽에 파란 수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박도윤과 돈 문제로 주고받은 날짜, 금액, 사람 이름을 적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방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박도윤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길까봐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재석 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동생 가방을 여는 일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도 동생을 감싸는 거냐고 묻자 그는 말없이 가방 안쪽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파란 수첩이 나왔습니다. 수첩 안에는 날짜와 금액, 사람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윤의 이름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상가계약금, 전세금 일부, 이영숙 인감, 위임장, 상가매각. 그 단어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임신, 재산 은닉, 도장 도용 의심, 그리고 30년 동안 이어진 침묵. 그 모든 것이 한 줄씩 수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눈은 페이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첩 뒤쪽에는 최근 날짜도 있었습니다. 차미령이 병원에 입원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박도윤이 상가 매각 대금 중 자기 몫을 요구했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아직도 영숙 언니 도장 얘기를 함.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제 이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를 버린 것도 모자라 제 도장과 제 무지를 무기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차미령의 침대가 아니라 제가 들고 있는 파란 수첩을 먼저 봤습니다. 그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30년 전 양복 안주머니의 쪽지를 들켰을 때와 똑같은 얼굴. 그는 제게 다가오며 낮게 윽박질렀습니다. 그거 내려놔. 저는 수첩을 더 꽉 쥐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몸이라 손에 힘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재석 씨가 박도윤 앞을 막았습니다. 박도윤은 그를 보자 비웃었습니다. 그는 한재석 씨에게 그때는 자기 집안 돈을 쓰게 해주더니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하느냐고 했습니다. 한재석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때 비겁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도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딸은 이미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상태였습니다. 손에는 녹음 기능을 켠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딸은 박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다 녹음됩니다. 박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마주한 딸에게 반갑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내가 끼어드느냐는 식으로 딸을 노려봤습니다. 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지와 계약서, 파란 수첩을 차례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무엇을 숨겼는지 하나씩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도윤은 처음엔 잡아댔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차미령이 자기에게 집착해서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미령이 침대 위에서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가방 작은 주머니에 녹음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재석 씨가 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박도윤은 차미령에게 상가 매각 대금 중 자기 몫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차미령이 그 돈에는 영숙 언니 돈도 섞였다고 하자 박도윤은 비웃었습니다. 도장 찍힌 서류도 있는데 그 여자가 뭘 알겠느냐는 말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렸지만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 사람은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박도윤은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딸이 바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딸은 이미 자신의 휴대폰에도 녹음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도윤은 처음으로 말문을 잃었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술 자리가 당겼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제 삶을 그날만큼은 제 두 발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나 하나가 아니었어.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의 30년도 같이 버렸어. 그 말에 딸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윤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대로 해보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런데 그 순간 차미령이 마지막으로 박도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서랍 쪽을 가리켰습니다. 한재석 씨가 서랍을 열자 그 안에서 흰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숙 인감 관련 서류.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박도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까지 사라졌습니다. 딸은 흰 봉투를 곧바로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휴대폰 녹음 화면을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박도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차미령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고 한재석 씨는 서랍 앞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 자리가 아파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도장을 찾던 날, 그가 부부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믿느냐며 화를 내던 얼굴, 제가 결국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주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바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믿은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나쁜 겁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함부로 열기보다 사진으로 상태를 남기고 자료를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딸은 차분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말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와 상관없는 서류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차미령이 꾸민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녹음된 내용을 다시 틀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실 보안 직원과 간호사가 들어왔고 더 큰 소란이 벌어지기 전에 박도윤은 밖으로 밀려나듯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그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눈빛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들킨 사람이 마지막으로 버티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술은 다음날 아침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수술실로 들어가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버티기 위해 살았습니다. 딸을 키워야 해서 살았고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살았고 하루하루 밀려오는 일을 처리해야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마취가 들어오기 전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수술은 길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목은 타들어갔고 배는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희미하게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딸은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걷는 연습을 하고 물을 조금씩 마시고 죽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딸은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재석 씨는 30년 전 편지와 사진, 계약서 사본, 파란 수첩, 녹음기, 그리고 흰 봉투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흰 봉투 안에는 오래된 위임장 사본과 인감증명 관련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제가 쓴 적 없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적어도 박도윤이 제 이름과 도장을 이용했다는 정황은 분명해졌습니다. 박도윤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미령이 꾸민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속 그의 말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도장 찍힌 서류도 있는데 그 여자가 뭘 알겠느냐? 그 한마디는 어떤 변명보다 강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돈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사라진 자료도 많았고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박도윤은 더 이상 뻔뻔하게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합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녹음과 자료가 더 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퇴원 전 외출 허가를 받고 딸과 함께 그 자리에 갔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저는 꼭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박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었다고 해서 죄가 흐려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남 탓을 했습니다. 자기도 속았고 차미령이 이를 키웠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길게 듣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가 말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한 번도 우리에게 미안했던 적이 없구나. 딸은 자료를 차례로 정리해 보여주었습니다. 박도윤은 서류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 내용이 정리된 문서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그 질문에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이렇게까지 했어. 그 한마디 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합의금 일부는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엄마 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4시간도 빼앗겼어. 딸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 돈이 우리의 30년을 보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 몇 푼으로 어린 딸의 빈자리, 제 젊은 날의 눈물, 월세방의 겨울밤이 되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돈은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증거. 늦었지만 진실이 우리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차미령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저보다도 그녀의 상태가 더 빨리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기기 전날 차미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딸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굳이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봐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용서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의 마지막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차미령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하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초라해졌다고 해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약해졌다고 죄가 약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차미령은 제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안 듯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야.
차미령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박도윤이 저를 버리고 자신에게 왔으니 자기가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박도윤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고 자기 욕심만 사랑했다는 것을. 저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는 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미령도 불행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행이 제 불행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녀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그녀가 저를 짓밟았다는 사실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것은 당신 몫이라고 했습니다. 차미령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재석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는 자신 때문에 평생 죄인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편지를 보내지 못한 일을 평생 후회했고 자신이 병든 뒤에는 더더욱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재석 씨를 어떻게 볼지는 제가 정할 일이었습니다. 차미령이 부탁한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아는 듯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차미령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재석 씨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동생이 떠났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침묵으로 돌려주신 것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 하나를 며칠 동안 지우지 못했습니다. 한재석 씨는 제 원수의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침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뒤늦게나마 제게 진실을 건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맙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미워하기에는 그의 죄가 박도윤이나 차미령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애매함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퇴원 후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는데 한재석 씨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기다린 듯 했지만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찾아뵙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붙잡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을 앞세우지도 않는 사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편지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누구의 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차미령의 벌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벌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 사람을 오래 간병한 피로와 한 가지 죄를 오래 묻어둔 사람의 그림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화가 아닌 질문을 했습니다. 밥은 먹었느냐고.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원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좋았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날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 밥 말고 따뜻한 거 먹읍시다. 그 말이 사랑의 시작이었다고 말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딸도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가 차미령의 오빠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더 이상 3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차미령은 떠났고 박도윤은 자기 죗값을 치르기 시작했고 딸은 더 이상 아빠를 기다리던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제 삶을 제 손으로 다시 만져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차미령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윤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 때문에 제 남은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마지막 사이다였습니다.
복수보다 더 큰 사이다는 결국 내가 다시 웃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아내로 살았고, 딸에게 미안한 사람으로 살았고, 남의 죄를 내 탓처럼 짊어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영숙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직 병원 진료는 계속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죽을 끓이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가끔 한재석 씨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는 제게 함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침묵을 존중합니다. 어떤 사랑은 뜨겁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미안함과 조심스러움 사이에서 아주 천천히 싹트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그 병실을 떠올립니다. 커튼 너머에서 들리던 그 이름. 30년 동안 저를 괴롭힌 이름.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의 끝에는 다른 장면도 함께 있습니다. 낡은 봉투를 내밀던 손. 딸이 제 편에 서서 녹음기를 들던 순간. 박도윤이 처음으로 말문을 잃던 얼굴.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와 따뜻한 밥을 먹으러 나가던 제 뒷모습.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인생은 한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늦어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라도 진실은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